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황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피해버리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는 누가 화를 내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첫 번째 대처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이웃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맞서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화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화가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짓 역시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만약 접촉이 어렵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그랬군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진정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두 번째 대처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족들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화가 너무 커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마세요. 침묵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갈등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침묵의 첫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은 혼자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혼자 박수를 치는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면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침묵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세 잊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침묵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옆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된 자세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침묵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가끔 끄덕이거나 음하는 작은 추임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점차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상대방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을 내쉬면 침묵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침묵 후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나요 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한 번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세 번째 대처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나 과격한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슬기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불을 빼면 저절로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큰 소리나 격한 상황에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상대방에게도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거리를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상대방이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조용해지면 슬슬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돌아갈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된 것 같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는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세게 닫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두 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네 번째 대처법은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 공감의 표현,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가 나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화제 전환은 마치 맑은 바람이 흐린 하늘을 걷어내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샀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제 전환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이야기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산책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매우 효과적인 화제 전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말을 소개해 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 맞다.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생각난 건데.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화제 전환 소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줬는데 함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 이야기도 좋은 화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봄이 왔는데 올해는 꽃구경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요즘 무릎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봤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효과적인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옆집 김씨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래된 친구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 초기에 살던 집 근처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제를 전환한 후에는 그 주제에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대충 화제만 바꾸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화제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끼는 제가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화제 전환이 가정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하루에도 12번 괜찮냐는 말을 듣지만 정작 내 마음 챙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걱정만 늘어갑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외로움. 아무리 씩씩한 척해도 속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걱정들 내가 꼭 끌어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 걱정 다 가져가라. 더는 남을 위해 아프지 않고 더는 남의 눈치 보며 늙지 않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단 5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는 과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끙끙 앓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젊을 땐 어쩔 수 없이 직장 상사에게, 사돈에게, 친구에게 웃어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분을 맞춰주는 연극이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연락하지 않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매번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대화할 때마다 은근히 자랑하고 상처 주는 말 툭툭 던지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그 인간관계. 왜 아직도 끌어안고 있습니까? 늙어서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다 당신 인생은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라도 있어야지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잘못된 친구는 병보다 무섭고 악성 스트레스는 병을 부릅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아껴주지 않는다고.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에너지 교환입니다. 줄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 만나면 피곤한데 끊기가 애매한 관계, 그런 건 사람이 아니라 짐입니다. 노년은 짐을 줄이는 시간입니다. 짐이 많은 삶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6세 이영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남편 흉, 건강 걱정, 그리고 결국엔 내가 너무 부럽다는 뻔한 멘트로 이 씨의 감정을 소모시켰습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매번 만나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며칠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아유, 나도 아픈데 어쩌라고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다. 그냥 익숙한 타인일 뿐이다. 그날 이후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모임도 끊고 아예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 대신 이 씨는 조용히 공원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강아지 이야기하고 계절 이야기하며 웃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사생활을 캐묻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 상처 주지 않는 공간에서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30년을 만나도 불편했는데 여긴 모르는 사람인데도 웃음이 납니다. 마음이 편하면 그게 좋은 관계 아닙니까? 노년에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입니다.
오래 봤다고 무조건 남아야 할 인연은 없습니다. 잘 지낸다고 꼭 붙잡아야 할 관계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가차없이 멀리 하십시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이기심은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몇 번이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셋 이상이면 그건 이제 관계가 아닙니다. 해가 되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끊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쓸데없는 연락 하나 줄었을 뿐인데 삶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가 더 밝아집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우선입니다. 싫으면 싫다, 불편하면 피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멀어진다는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게 노년을 스트레스 없이 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남보다, 체면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그 결심 하나가 당신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지는 게 얼마나 강력한 치유인지 직접 느껴보게 될 것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애초에 가지 않는 용기입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자리가 당신을 늙게 만들고 쓸데없는 만남이 당신의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땐 피치 못할 의무와 체면으로 불편한 자리에 나가야 했지만 이젠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를 듣기 위해 내 처지를 해명하기 위해 굳이 얼굴 붉히며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명절, 경조사, 동창회, 사돈 모임, 심지어는 아는 사람의 부모상까지 안 가면 욕먹을까? 봐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순간 당신은 또다시 나를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앉아있는 내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상대가 은근히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교하는 말투를 쓴다면 더더욱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보다 잘나 보이는 자식 자랑, 건강 자랑, 재산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괜히 위축되고 마음이 허해집니다.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해도 듣는 당신 입장에선 고통입니다. 이 나이에 왜 이런 기분까지 겪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75세 박진숙 씨는 오랫동안 모임 하나를 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매달 한 번씩 모이던 부인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가 괴로워졌습니다. 자식 이야기로 시작해 손주 자랑, 사돈 자랑, 여행 이야기까지 이어졌고 박 씨는 매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은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외국에 있어 같이 살지도 않는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온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서러움이 밀려왔고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책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 자주 가던 도서관 옆 커피숍에서 혼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스스로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모임 안 가고부터 잠이 잘 와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마음이 불편한 자리는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큰 행사라도 가지 않는 게 답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안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너 아직도 거기 살아? 자식은 뭐해? 몸은 괜찮아? 이런 말은 안부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숨기며 웃고 있으면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불참한다고 이상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지 않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 평온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평화입니다. 나를 무시했던 자리, 내 말을 끊고 자식 자랑만 하던 사람들, 그런 곳에 왜 다시 가야 합니까?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은 사람들과 왜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체면보다 예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이제는 어디 가야 하나보다 어디 가지 말아야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편한 곳이라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맛있는 거 하나 시켜놓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 그 시간이 억지로 웃으며 앉아있는 1시간보다 100배 낫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시간은 줄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편한 쪽을 택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누굴 위해 살기엔 이 삶이 너무 아깝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진짜 건강해지고 진짜 젊어집니다. 그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불편한 자리는 안 가는 것.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세 번째 방법은 돈을 나를 위해 기꺼이 쓰는 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남편 밥상, 부모 병원비까지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서 손에 남은 게 뭡니까? 정작 내가 입은 옷은 늘 몇 년 전 옷이고 내가 먹은 밥은 싸구려 반찬 두어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아깝다. 나중에 써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자신을 후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그 돈 당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문하십시오. 여행이 가고 싶다면 당장 짐을 싸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취미가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돈 아껴서 뭐해요? 자식 줄 거예요? 손주 학원비 돼야 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은 이미 당신 없이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돈 결국 병원비로 나가거나 당신 없는 세상에서 누군가의 카드값으로 사라집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사는 73세 김진호 씨는 자린고비로 유명했습니다. 물티슈도 반으로 잘라 쓰고 시장에선 깎는 데만 30분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적금과 예금으로 8천만 원 가까이 됐지만 정작 본인은 입원 중에도 밥값 아까우니 죽으로 때우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나를 위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그때부터 김 씨는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순천에 있는 호수를 산책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근교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김밥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지만 지금은 이 돈 안 쓰면 누구 좋은 일 시키나 하고 웃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법도 배웠고 동네 카페 사장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 돈 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좀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을 쓸 줄 아느냐입니다. 돈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남을 위해 쓰면 내 인생은 타인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면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행복하게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돈은 짐이고 불안입니다. 쓰지 못하는 돈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숫자가 인생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숫자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로움도 허기짐도 슬픔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돈은 내가 건강할 때 써야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한 끼 밥값도 한 잔 커피도 한 번의 외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마저 사라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늙기 전에 쓰는 게 정답입니다. 나중에 쓸게요 라는 말은 결국 못 쓰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 몸이 아직 움직이고 내 눈이 아직 빛날 때 내 손으로 내 돈을 써야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손주 학자금 안 내줘도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보상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돈을 쓰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챙긴다는 확신이 생기면 외로움도 줄고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그것이 노년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반찬이 쌓이기 전에 서랍 속 봉투에 쌓인 돈부터 꺼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마음 편히 사는 노년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돈 쓰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당신을 위해 당당하게 쓰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네 번째 방법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건 남의 인정받으려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먹여 살리려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상처투성이 몸과 마음으로 버텨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고민합니까? 이 나이에 이런 옷 입어도 될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걱정이 당신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사십시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잃는 순간 그게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남에게 잘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편안한 인생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해야 제대로 늙는 겁니다. 체면이 당신을 살려줍니까? 눈치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줍니까? 서울 송파구에 사는 70세 문순희 씨는 평생을 단정한 며느리 예의 바른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말끝마다 조심했고 웃을 때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음식 하나를 사도 이런 거 입으면 나이값 못한다고 할까봐 망설였습니다. 심지어 여름에 민소매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팔뚝에 잡힌 군살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저 나이에 왜 저렇게 입고 다니지? 하는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전 문 씨는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았고 회복실에서 혼자 누워있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남 눈치 보느라 평생 나를 못 살겠지? 그때부터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민트색 원피스를 입고 매주 금요일마다 재즈 카페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나게 굴지 마라는 말도 들었지만 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나답게 살 거예요. 죽으면 그땐 아무도 내 옷차림 신경 안 써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걱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기억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시선 하나가 당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감정을 억누르고 즐거움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늙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나를 위한 것인가? 만약 대답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라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인생을 맡기면 나중엔 내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버릇은 이렇습니다. 그땐 그게 맞는 줄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맞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단정하게, 더 점잖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단정함이 꼭 침묵은 아닙니다. 점잖음이 반드시 자기 포기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편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의 있는 사람으로, 잘 늙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체면, 의무, 역할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옷 입으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이 장소 가면 내가 편안할까? 이 말 하고 나면 내가 후련할까? 남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을 맞추는 습관, 그것이 노년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은 나이에 남 눈치로 스스로를 포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의 가장 어리석은 일은 아직도 남의 시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일은 오직 나의 감정과 기분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 하나가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멋진 노후입니다.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5번째 방법은 나를 위해 하루에 한 끼는 꼭 따뜻하게 먹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차리던 밥상, 이제는 나를 위한 식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대충 때우는 식사, 찬밥에 김치 한 조각, 남은 반찬 뒤적이다가 그냥 라면으로 끝내는 끼니가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텅 비어갑니다. 밥이 서러운 날이 많아지면 인생이 쓸쓸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하지만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밥 한 끼는 하루의 중심입니다. 몸의 온도를 올리고 마음의 온도를 지켜주는 기본입니다.
밥을 정성스럽게 챙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날들이 쌓이면 우울함은 깊어지고 외로움은 커집니다. 밥이 허술하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8세 윤상희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서 하루 두 끼를 컵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씹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도 싫고 입맛도 없고 TV나 보며 한 입씩 넘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심각했습니다. 영양실조 초기, 근육량 감소, 혈당 불안정.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혼자 생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윤 씨는 한동안 식사를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무심코 들른 동네 국밥집에서 따뜻한 선지국 한 그릇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뜨거운 국밥을 제대로 먹어봤지? 그날 이후 윤 씨는 하루에 딱 한 끼 자기 손으로 국 하나, 반찬 두세 가지를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지지고 애호박을 볶고 김치를 데웠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밥 하나 차려 먹는 일이 이렇게 나를 살릴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뜻한 국 한 숟갈, 반찬 하나에 담긴 정성이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던 밥상이 사라진 자리에 나를 위한 밥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품위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면 내가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먹는 밥이라도 식탁보 하나 깔고 그릇을 예쁘게 놓고 따뜻한 반찬을 챙겨보십시오. TV를 끄고 창밖을 보며 천천히 음식을 씹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묵직한 감정 하나가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나는 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구나. 늙었다고 입맛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끼니를 허투루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일이 당신 인생 전체를 지탱합니다. 돈 많은 노후, 친구 많은 노후도 좋지만 매일 밥 한 끼 따뜻하게 챙겨 먹는 노후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몸에 좋은 걸 먹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을 매일 밥상에 올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고등어를 구우십시오. 된장국에 두부 하나 띄우고 김치 한 접시 꺼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삶이고 존엄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노년은 거창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해 밥 한 끼 정성껏 차려주는 것, 그걸 꾸준히 하는 삶입니다. 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본대요. 혹시 그 사람한테 연락 왔을까봐 전화 한 통에 살 것 같고 답장 하나에 눈물이 난답니다. 주변에선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감정이라면서요. 이 나이의 사랑이라 누군가에겐 기적 같고 누군가에겐 재앙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년에 시작된 감정은 절박하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정에 인생을 맡기면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일상도 함께 붕괴됩니다. 오늘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불행은 내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처음엔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늦게 온 인연에 감사했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병원 진료가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용히 뒤집힙니다. 감정을 나누던 사이가 돌봄과 의존의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어디 갈지 내가 정했고 무엇을 먹을지도 내 취향이 반영됐고 약속 시간, 만남의 장소도 함께 정하던 사이였는데 어느새 당신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정할게요. 이건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말은 줄고 상대의 결정은 늘고 관계는 더 이상 둘이 아닌 한 명의 결정, 한 명의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외출도 자신이 없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약 챙기는 일조차 불안해집니다. 그 사람은 어느새 연인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이정복 씨는 70대 후반 여성과 2년 넘게 연애를 해오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복 씨는 심장질환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을 보내면서 생활 전반을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식사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약 봉투 정리해주는 것도 든든했지만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건 먹으면 안 돼요라며 식단을 통제했고 몸이 이러니까 외출은 당분간 안 돼요라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부터 당신 병원은 내가 정한 병원으로 가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복 씨는 속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더 이상 대등한 사이가 아니라 내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죠. 그 이후 그는 조심스럽게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식사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느리더라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관계가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뀐 역할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반면 충남 논산에 사는 76세 최금자 씨는 자신의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의도적으로 연애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사람입니다. 그녀는 고관절 수술 이후 한동안 거동이 불편했지만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거리두기를 했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이 관계에서 약자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병원 예약은 직접 전화했고 간병인을 고용해 연인이 돌봄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날 가엾게 보거나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도 연인과는 주 2회 만나 산책하고 영화 보고 다른 날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다는 이유로 연인의 보호 아래서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픈 순간에도 주도권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노년의 연애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약해졌다고 내 삶의 방향까지 맡겨선 안 됩니다. 사랑은 의존이 아닙니다. 몸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나 자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내가 병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진짜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때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비로소 사랑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두 번째 불행은 경제적 경계가 무너지면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의외로 돈에서 무너지는 일이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지출입니다. 밥값을 내가 한번 내고 생일 선물로 약간의 용돈을 주고 택시비까지 챙겨주는 게 정의자 예의라 여깁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지출하는 쪽에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거절하지 않는 상대는 점점 더 큰 것을 요구하거나 무언의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유, 카드값이 이번 달 좀 많이 나왔네. 병원비가 부담돼서 큰일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반복되면 내가 도와줘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어들고 상대방의 형편을 챙기느라 본인의 필요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에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젊을 땐 잘못된 투자나 실수도 다시 일해서 메꿀 수 있지만 노년에 한번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체력도 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문제를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한테 마음을 줬다고 말하면 자식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어. 결국 속으로 끙끙 앓다가 더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5세 오정자 씨는 퇴직 후 받는 연금과 적금으로 조심스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전 요가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가까워지면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가 자상하고 자주 안부를 챙겨줘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자 씨, 사실 내가 병원비가 좀 밀려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 말에 그녀는 몇십만 원을 도와줬고 고맙다며 그가 눈물을 흘리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도 병원비, 약값, 차량 수리비 등 이유는 달라졌지만 돈 요청은 계속됐고 정자 씨는 본인의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월세를 보태준다며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그 남성은 나중에 카드까지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자 씨에겐 사랑이니까 괜찮다는 감정으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남성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카드는 이미 한도까지 사용된 뒤였습니다. 정자 씨는 그제야 딸에게 털어놨지만 왜 그런 사람한테 속았냐는 말에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 하나를 믿고 내 인생을 건 게 너무 바보 같았던 거예요. 반면 인천 연수구에 사는 73세 박성자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가 요즘 수입이 끊겨서 좀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도움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린 연인이 아니라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가 됩니다. 그건 내가 원했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에 상대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이후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 돈에 대해선 철저히 선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각자 비용을 내며 부담 없는 선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거지 후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삶도 지키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으면 돈 얘기 나올 때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해요. 한 사람은 감정에 끌려 경제를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의 경계를 지켜 감정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은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어준 때부터 시작됩니다. 경제적 무장은 감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걸 넘긴 순간부터 사랑은 흔들리고 결국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불행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감정이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고 위로받고 정을 나눈다는 건 분명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그 감정이 균형을 잃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문자 한 줄에도 웃음이 나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감정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점점 짙어지면서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전에는 없던 불안이 찾아옵니다. 답장이 늦으면 조바심이 나고 전화가 없으면 온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만 차가워도 혼자서 이유를 분석하고 괜히 자책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하루에 12번씩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의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떨어집니다. 약 먹는 시간도 있고 운동도 귀찮아집니다. 하루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만 채워지고 이전엔 잘 챙기던 건강관리도 인간관계도 일상의 리듬도 무너져 버립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입맛이 사라지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말합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스트레스가 심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에 찾아오는 감정 과부하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내 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파괴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8세 최은자 씨는 몇 년 전 한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외롭던 일상의 생기가 돌고 함께 차 마시고 걸으며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성의 연락이 뜸해졌고 은자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저녁엔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울었습니다. 그 불안은 가슴 두근거림으로 불면증으로 식욕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노인 우울 초기 증상입니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오말순 씨는 같은 연애를 하면서도 스스로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그녀도 한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 감정이 흔들릴 만큼 이 관계에 깊이 빠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문자가 안 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하루를 흔들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말순 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트레칭을 하고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며 일주일에 2번씩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남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 중이지만 그녀는 그 관계를 삶의 일부로 두지, 삶의 전부로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에 휘둘리다 마음이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지키되 자기 자신도 지켜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돌보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몸이 병들기 전에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는 것, 그게 노년 연애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늦은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것이 곧 내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네 번째 불행은 연애가 아니라 봉사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같이 걸어주고 약속을 챙겨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들었고 오전엔 병원, 오후엔 반찬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연애가 아니라 돌봄 노동이 됩니다.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건강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관계의 흐름이 변합니다. 처음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며 손을 잡았던 일이 이젠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해주는 사람, 약 봉투 정리하는 사람, 속옷 챙겨주는 사람, 즉 간병인으로 바뀝니다. 이 불균형은 아주 빠르게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외출도 줄이고 병원에 같이 가주는 걸 넘어서 약값을 부담하고 생활비까지 일부 보태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고요? 나이 먹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조차도 이 상황을 합리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날 찾아주겠어.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잖아. 이 사람마저 없으면 정말 나는 혼자야. 이런 생각이 나를 그 관계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묶인 마음은 점점 더 깊은 희생과 체념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세 한정임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같이 시장도 보고 병원도 동행하며 정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부터 정임 씨의 집으로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반찬을 해달라, 약을 찾아달라, 심지어 빨래도 부탁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하루 대부분을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다는 말에 양손 가득 약봉지를 들고 가고 외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에 새벽에 전화 받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가 자식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그저 참고 웃어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돌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하는 관계더라고요. 간병인을 구한 게 아니라 연인을 사귀고 싶었던 거였는데 반면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4세 윤태임 씨는 비슷한 상황에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지만 상대가 무릎이 불편해지며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연애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나는 당신의 연인이 될 수는 있어도 간병인이 될 순 없어요. 상대는 처음엔 실망했지만
오히려 이후엔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병원은 각자 알아서 가며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임 씨는 말합니다. 내 시간이 없어진 순간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남은 인생을 돌보는 데만 쓰긴 너무 아깝잖아요. 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내어주다 지쳤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과 경계를 분명히 하며 삶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해야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이어지면 그 관계는 반드시 소진으로 끝납니다. 사랑이 아니라 봉사라 느껴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불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노년의 연애, 상대방을 돌보느라 내 삶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까?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찾아오는 다섯 번째 불행은 삶의 중심이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나날은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이 지속되면서 조용히 무너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하루가 점점 그 사람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약속 시간은 그 사람에게 맞추고 식사도 취향도 가고 싶은 곳도 모두 양보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지고 가던 모임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 사람으로 옮겨가면서 나는 어느 순간 스스로의 일상과 관계, 취미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기복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 좋으면 나도 하루가 편하고 답장이 늦거나 차가운 말투가 느껴지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입니다.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반복되며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조이고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며 몸까지 망가져갑니다. 노년의 사랑이 조심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작아지고 관계는 균형이 아닌 의존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연락이 끊기는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은 듯한 허무함에 휩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사랑이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6세 김영분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며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친구들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딸과 손주의 전화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일상을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에도 전화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리다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그제야 자신이 너무 많은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다 내 삶을 놓쳐버렸어요. 연애가 아니라 종교처럼 믿고 매달렸던 거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전북 정읍의 74세 박정임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 역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을 통해 한 남성과 가까워졌지만 내 일상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켰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자주 했지만 라인댄스 모임, 손주 돌보는 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당신은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챙기냐며 섭섭함을 토로하자 우린 서로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임 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좋았고 지금도 좋지만 내가 나를 잃고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아니에요. 사랑이 내 삶을 망가뜨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을 중심에 두다 자신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중심에 두다 사랑을 지켰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감정보다 삶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마음은 줄 수 있어도 삶 전체를 맡겨선 안 됩니다. 진짜 불행은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 인생을 다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